그러면 사실 이제 엔드가 된다면 이제 그 잠재적으로 이제 낸드와 오월도 이제 당연히 이제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요것만 바뀌면 되겠죠. 이 그 정답 Y만 바뀌면 되고 학습 횟수랑 이제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도 이제 같은 횟수만큼의 이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사하고 이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를 이제 낸드로 바꿔야 되겠죠. 낸드로 이제 바꾸려면 이제 그 낸드의 출력으로 이렇게 다 바꿔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엔드 대신에 낸드로 이제 다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해내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어설트문을 이제 통과하면서 낸드가 이제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죠. 이 엔드의 이제 상황을 이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요 마지막에 이제 학습이 그 된 것으로 평가가 되는 요 지점이 있는데 왜냐면 요 지점 이후로는 더 이상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했다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상태를 좀 부르려고요. 그러면 0.4, 0.2, 마이너스 0.6에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6번 만에 학습을 수행을 해낸 겁니다. 우리는 이제 10번의 기회를 줬는데 6번 만에 이제 학습을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번 만에 학습을 해낼지 몰랐죠. 몰랐고 이제 그 시점에서 0.4, 0.2, 마이너스 0.6이라는 수치로 수렴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낸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켜봤고 그 같은 학습 횟수와 이제 학습률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어디서 수렴이 됐는가를 이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5번 만에 됐네요. 그죠? 근데 5번 만에 됐는데 이때 보면 흥미로운 점이 그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반드시는 아닌데 그 낸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end의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아까 0.4, 0.2, 마이너스 0.6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의 이제 음수값이 마이너스 0.4와 0.2와 0.6에서 지금 가중치가 이제 학습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이런 관계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학습 알고리즘의 이제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5월도 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 이제 5월이고요. 5월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만 이제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진 이제 1이죠. 그래서 이제 y 5월로 이제 바꾸고요. 역시나 얘도 5월로 이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그 어설션을 이제 통과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통과하죠.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디서 수렴했는가? 이번에는 더 일찍 수렴했어요. 0.2, 0.2, 0.0에서 이제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만에 사실상 학습을 이제 수행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임의의 값을 직접 이제 꽂아줬는데 이제는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스스로 이런 값들을 획득해냈다.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일단은 현재 학습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된다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 학습 알고리즘의 구현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들의 그 한 가지 좀 한계점이다라고 하면 이 값들이 그 너무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뭐 0하고 1,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이 두 개의 가능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들은 이거보다는 이제 좀 더 상세한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현실적인 데이터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은 것을 도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기계학습의 헬로 월드 같은 그런 이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수행하면 그 피해갈 수 없는 그죠? 아이리스 요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는 여전히 굉장히 간단하고 지극히 간단한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논리 회로에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난이도를 높여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시를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는 이제 각각의 값들이 이제 논리 회로의 그 0과 1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값을 갖는 경우로서 좀 탈피해서 이미 이제 실수 범위를 이제 갖는 이런 걸로 이제 한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이클런의 예시 데이터셋을 좀 이제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로드 아이리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서 이제 로드 아이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재를 이제 하고요. 그러면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클런의 번치라고 하는 자료 구조인데 요건 이제 사전이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리스의 이제 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처음에 5개 정도만 출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 요거는 이제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얘는 뭐다 쓰는 거야? 얘는 주로 이제 그 딥러닝과 구분돼서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활용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데 요거를 이제 처음 보셨다면 이 분야에 처음이신 거죠. 넌 요거를 이제 그 헬로 월드야. 그러면 이 분야에 처음이시구나.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과학 쪽이고 이제 기계학습을 접하신 적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머신러닝 쪽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사이클런이 이제 대표 주자고요. 딥러닝 쪽은 요 대표가 두 개가 있어요. 딥러닝 쪽은 일단 이제 텐서플로우가 있고 그리고 파이토치 이렇게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요새 이제 딥러닝들은 이제 그 특수한 형태로서 그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고수준의 API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케라스라든지 얘는 이제 최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2015년 이후로부터 이제 논의가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잘 아시는 이제 허깅 페이스 같은 거요. 요 허깅 페이스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형을 이제 이미 이제 기구현해 놓고 그 사전 훈련된 모형을 가져오고 가중치 가져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사전 훈련된 모형들을 사용하실 때 요새 이제 고려한 게 이제 허깅 페이스죠. 이제 이렇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구현하시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API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 고수준의 이제 API를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챗GPT 이제 자체적으로 API를 사용해서 이제 챗GP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챗GPT에서 이제 그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미세 조정할 수 있죠. 파인 튜닝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다만 이 챗GPT API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망만 접속할 수 있는 경우는 무용 지물이죠. 이건 이제 그냥 고려가 안 되고 대부분의 조직들에서는 거의 안 됩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챗GPT는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한 건 맞아. 투자한 건 많은데 얘네는 엄연하게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른 회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3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너네도 우리가 아무리 챗GPT에 많이 투자했어도 내부적으로는 사용하지 마. 이게 그 방침이 이제 대로 뉴스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부적으로 직접 수행하실 때는 고수준을 찾는 뭐 허깅 페이스나 이런 거 이제 대규모 영상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전 훈련된 모형들을 이제 미세 조정해서 사용하시거나 이제 바로 사용하실 때는 요거 이제 쓰시겠죠.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하시고 또 이제 직접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많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클론은 이제 소용이 없느냐? 아니죠. 표 모양의 데이터에서는 여전히 그 딥러닝이 잘 못합니다. 표 형식의 데이터들. 표 형식의 데이터는 뭐 CSV, 엑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요. 그리고 이제 표 형식의 데이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딥러닝들은 뭐 영상이라든지 텍스터 같은 비정형성이 강한 것에서는 딥러닝이 잘하니까 그래서 주목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게 그거고요. 근데 표 형식의 데이터는 여전히 딥러닝이 잘한다고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신다든지 하면 여전히 그 소타라고 하죠. 스테이트 오브 아트.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모형은 시계열 분석에서는 딥러닝이 여전히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뭐 시계열 분석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여전히 선형 모형이 여전히 잘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끝판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데이터를 상대하시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난데없이 얘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 싶으실 텐데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제 예시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하는데 그냥 예시 데이터셋을 이제 편리하게 적용하고 가져오기 위한 용도 정도로 이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계학습의 처음이라고 응답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네,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적재한 데이터도 보시면 요 결국에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ND 어레이의 형식으로 다음 같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거를 소개를 안 드리는 편인데 이제 그 사전 확인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종종 소개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대응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식물학자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져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도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iris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게 우리가 해오던 표기에 대응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XS예요. 그리고 이제 그 XS의 이제 쉐입을 살펴보면 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논의할 때 이 배치 단위의 입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쉐입을 우리가 이제 그냥 그 계속해서 이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S by N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 S 표본의 개수가 150건이고 특성의 개수가 이제 4개인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이제 표기를 이제 일관성 있게 좀 오늘 첫날이라서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면, 이제 어떤 임의의 입력을 이제 i번째 입력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벡터 형태라면 이게 이제 임의의 이제 n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거를 기계학습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그 1차원의 텐서인 이제 벡터 형식인데, 이게 유일한 형식이냐? 아닙니다. 임의의 n차원 텐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더 나은 형태가 적절한가는 이제 경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재 데이터를 그 컬러 이미지로 이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제 꽃의 이미지가 이제 컬러 이미지로 이제 표현이 된다면, 얘는 그 RGB의 이제 색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 높이와 너비와 컬러 이런 식으로 3차원 텐서로 각각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3차원으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 붓꽃에 대해서 이제 이미 특정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같이 이제 좀 시각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 모양의 데이터에는 이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효과적인 이제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그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넘파이에 ND 어레이는 뭐 때문에 이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텐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펜더스는 그럼 또 왜 끄집어낸 거예요? 하면은 이게 뭔가가 라이브러리가 추가적으로 도입되면 대체로 자료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와 목적이 있겠죠.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식의 데이터들. 표 형식의 데이터라고 함은 뭐 CSV 형식이라든지 엑셀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이제 구체적인 형태고 의미적으로 이제 그 표 형식인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표 형식인 경우에는 그 가공과 또 이제 그 가독성을 위해서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독성에 도움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이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게 우리말 발음이 참 거시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영어 발음으로서는 이제 소개 드릴 수가 좀 곤란하고 꽃받침이랍니다. 꽃받침. 그리고 얘는 꽃잎이랍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아,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를 기록을 하고 꽃잎의 높이와 너비를 이제 기록한 이제 이런 데이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같은 표현을 공감해 볼게요. 원래는 어떤 꽃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특정한 특성들을 이제 정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면 이거를 어떤 이제 임의의 표본에 대한 이거는 하나의 가능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본은 현재 벡터로 표현이 됐다. 그 표현이 적절한가는 따져야 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해당 표현을 이제 벡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텍스트 처리할 때는 텍스트들이 다음과 같이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텍스트 다룬 시점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에서 요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리스의 요 타겟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0번, 1번, 2번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요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리드미 같은 걸 보면 이제 품종이랍니다. 이 품종이 이제 세토사랑 버시컬러랑 이제 버지니카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 지금처럼 문자열로 기록이 된 상태는 텐서 연산의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세토사를 0번으로 버시컬러를 1번으로 버지니카를 2번으로 정수 인코딩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0번, 1번, 2번으로 인코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원칙적으로는 기계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토사랑 버시컬러를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술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수치 형태로 변경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이제 지도 학습의 범주에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 아닌 것, 즉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특징 벡터에 대한 정답을 학습 시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유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지도학습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비지도학습은 현재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점차 새로운 유형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차원 촉소와 군집입니다. 비지도학습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번역인데 이거는 이제 보시는 문헌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약간 옛날 문헌들은 예를 이제 감독학습 아니면 뭐 교사학습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교사는 좀 별로예요. 이제 교사는 이제 티처잖아요. 그죠? 감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요새는 이 어느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번역이니까요. 요새 이제 지도학습으로 이제 많이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은 이제 정답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 정답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이제 정답인데 그래서 그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 어떤 임의의 함수가 이제 모형이다라고 하면 그 모형에 이제 출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이것의 이제 희망사항은 궁극의 y 값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을 종종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예측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타겟이라고 종종 이제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으시다는 사전 확인 과정을 좀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비율이 이제 되게 높았으면 그냥 이런 건 이제 좀 생략한 편인데요. 하지만 뭐 맞춤형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종 요 타겟들을 레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헌들에 따라서 좀씩 이제 다르거든요. 사람마다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그라운드 트루스 뭐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약간 그 웃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대체로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라운드 트루스는 뭐 진리 뭐 이런 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A 값이 그냥 이게 정답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막 진리 이렇게까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종종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죠. 챗GPT가 인터넷의 문서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서가 타겟이거든요. 이제 지도 학습의 타겟인데 그러면 그게 그라운드 트루스냐? 글쎄요. 인터넷 문서가 진리는 아니죠. 이건 틀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는 건 조금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것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 한국말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가 저도 좀 자신이 없거든요. 띄어쓰기 같은 자신이 뭐 한 번을 띄었어야 되나? 이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서 타겟 값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퍼센트론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타겟 값이 있어야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기계학습에 이제 그 사전 이해가 없으신 경우를 대비해서 리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알겠어. 그건 이제 알겠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붓고 분류기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우리의 퍼셉트론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의 희망사항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논의한 게 뭐냐면 이 매개 변수가 해법이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가 만약에 end가 되도록 한다 하면은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변화가 없는데 그냥 퍼셉트론인데 의미적으로 end가 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설정해주면 end의 모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낸드로 만들 수도 있고
5월로 만들 수도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적절한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 이 붓꽃을 분류하는 붓꽃 분류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퍼셉트론은 이제 1과 마이너스 1을 분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진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영어로 말하자면. 근데 현재 상대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다중 분류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진 분류와 구분되는 다중 분류죠. 요 다중은 이제 3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데이터가 이 우리의 붓꽃 분류기 퍼셉트론의 바로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강제로 이진 분류로 데이터를 좀 만들어 줘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랬어. 우리는 이 붓꽃 분류기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제 그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다른 걸로 좀 이제 교체를 좀 해주겠습니다. Y1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럼 이제 Y1들은 이제 그 0번하고 1번을 이제 고른다라고 하면 아이리스 이제 타겟에서 이제 일단 이제 그 필터를 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필터 이제 만들고 0번 이렇게 이제 하면 이 필터가 0번이면 이제 참이고 아니면 이제 거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0번하고 1번을 이제 골라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numPy의 로지컬 5월을 좀 이제 들고 오고요. 아이리스 이제 타겟에서 또는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했냐라고 하면은 지금 원소별 논리 연산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5월은 그냥 그 5월을 수행하면 어떤 임의의 객체 대 객체의 논리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원소별 논리 연산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목표를 이제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필터를 현재 아이리스 타겟에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타겟에 해당 필터를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러면 2번이 없죠. 그래서 이제 0번하고 1번만 살아남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마음에 드니까 Y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크를 통해서 이제 이 Y1을 확인을 해보면 0일이고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도 이제 0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그 확신하기 위해서 어설트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좋은 소식인 거죠. 실제로 이제 잘 수행이 된 거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X도 이제 같은 필터를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이제 필터를 좀 적용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일단 이제 잘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Y1의 이제 개수와 X1의 이제 개수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X1이 이제 어떻게 수행됐는가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기존의 데이터가 0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보니까 제가 미리 살펴본 결과 요 각각이 이제 50건씩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진 분류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일부만 이제 선택을 했고 0번하고 1번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50건씩 선택이 됐었으니까 총 이제 S1이 이제 100개일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특성의 개수는 이런 필터로 인해서 영향을 당연히 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개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그 이진 분류의 형태로 일단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현재 우리 퍼셉트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의 퍼셉트론은 요 0을 -1로 간주하고 1을 1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변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잘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골라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얘가 이제 -1로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y1을 numpy where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하겠습니다. 1이면 그대로 그냥 그 1로 가고 아니면 -1로 한꺼번에 이제 변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1과 -1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한꺼번에 변환이 수행됐다. 이런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가공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붓고 분류기를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붓고 분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는데 이제 x는 그 x1, y는 y1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횟수는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강 뭐 10번으로 이제 시작하고요. 만약에 모자른 것 같으면 증가시켜서 다시 해보는 수밖에 없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학습률도 그냥 이제 조심스럽게 0.1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뭐 돌려봐야죠.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 일단 10번을 하라고 했으니까 10번을 했습니다. 그 학습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현상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력 벡터는 4차원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이제 부동소수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4차원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종종.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모형의 가중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4차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맞는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초기 값은 우리가 설정한 대로 다 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W뿐만 아니라 B도 가중치 이제 매개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이제 그냥 임의의 실수값 단일한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모두 다 빵이 시약값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현했죠. 그래서 학습이 안 된 상황에서 초기화된 상태는 다음과 같은데 다만 어떤 학습 데이터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해당 학습 데이터의 차원, 요거를 n차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요 n차원에 따라서 가중치가 형성이 되는가 여부를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면 당연히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벌써 연산부터 안 돼요. 그죠? 아예 이제 연산이 안 되고 학습이 되는 거를 차치하고서 그럼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게
빵인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뭔가 갱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한 번은 갱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이 이제 수행이 된 상황을 이제 보시면 뭐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알고리즘이 한 거죠. 근데 그 학습 1번하고 2번의 비교를 보면 그 변화된 것이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수렴이 안 된 상태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학습의 상황을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의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 여기서 이제 나타났나 이제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대체로 무엇인가요? 학습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이상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으로 인해서 학습이 완료된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수렴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시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세 번째 이후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세 번 만에 이걸 학습을 수행해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붓고 분류기가 학습을 수행한 결과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이제 학습을 이제 수행을 해냈는데 그럼 이제 평가를 해보죠. 그래서 이 붓고 분류기한테 X1을 이제 그 한꺼번에 한번 이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X1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전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이 붓고 분류기가 품종을 이제 예측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올바른가의 여부는 그 해당 예측이 그 정답하고 일치하는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그 전체 개수에 대비해서 몇 개나 맞췄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려면 합계를 이제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100개 중에서 100개를 다 맞췄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이제 간결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모형인데 이 모형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은 퍼셉트론인 거죠. 근데 알고리즘이 뭐 다를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신경망을 쓰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사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딥러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무조건 딥러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현재 데이터에 맞춰야 됩니다. 현재 데이터가 만약에 퍼셉트론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더 뭐 뉴럴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의 평가에 따르면 퍼셉트론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 이제 최적화한 매개 변수를 이렇게 훈장처럼 별표를 좀 달아줄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최적화된 매개 변수를 뭔가 설정했고 그 결과 이제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한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표의 범위를 넘어서서도 임의의 실수값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퍼셉트론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알고리즘을 구현하신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랜만에 교재를 이제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드린 부분은 이제 무엇이냐면 여기입니다. 교재에서는 MCP 뉴런을 구현한 거예요. 요 직전까지는. 근데 그리고서 퍼셉트론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혹은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퍼셉트론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2.3절하고 2.4절 사이에서 우리는 이 퍼셉트론의 구현을 이제 직접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2.4절의 퍼셉트론의 한계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서 이제 교재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공감을 못하는 게 이거죠. 아니, 엔드낸드 월도 잘 되고 붓곱 분류도 잘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 한계가 왜 있다는 걸까? 같이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 붓곱 분류기가 이제 잘 수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0번하고 1번 조합 대신에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임의적으로 골라서 1번하고 2번 조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냥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붙여넣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요 복사하고 요 아래쪽에 이제 붙여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번하고 2번 조합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요 Y1하고 X1을 다 이제 표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 개 있으니까는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find replace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F고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컨트롤 F에 단축키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단축키가 있는 경우에는 요 옆에 제시가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처럼 메뉴에서 골라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 사용이 되는 기능이었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안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지금 제가 좀 귀찮아요. 요게 이제 Y1을 이제 일일이 다 찾아서 이제 하기가 좀 귀찮고 중간에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Y1을 이제 찾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게 14개나 찾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find가 전체 노트북 영역에서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셀로 좀 한정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현재 선택된 셀 범위로 한정하는 옵션을 이제 명시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14개에서 지금 이제 6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한정을 하고 나서 이 확장을 해 주셔야지 리플레이스 인터페이스가 발생하고요. 이거를 Y2로 표기를 이제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요 6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replace all을 이렇게 이제 수행해서 현재 셀에서 Y1은 이제 Y2로 다 바꿨고요. 그 같은 방식으로 X1을 3개가 있네요. 이제 대문자 X2로 한꺼번에 좀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기는 다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붓곱 분류기가 잘 학습이 되는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시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학습은 이제 시켰는데요.
우리 시간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